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HDC 정몽규 회장의 통큰 배팅과 집념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이나머니가 최근 유럽 대표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이어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확정부터 신세계 실적까지 다양한 이슈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1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폰이정, 이 장남 정몽규 아시아나 품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아시아나는 초우량 항공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HDC는 이제 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그룹으로 한 걸음 도약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얘기는 전일 HDC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를 품었습니다. 우선 네.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모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아버지 정세영 회장, 고 정세영 회장이 바로 이 현대자동차가 본인의 이 인생을 바친 역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영에서 이제 손을 떼고 난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도약할 수 있는 꿈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이제 아시아나 네. 항공이 된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수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경제 드라마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했고 이파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또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2조 4천억 원의 이 통큰 베팅 이걸 통해서 이 경쟁자였죠. 애경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을 눌렀는데 5천억 정도를 더 써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적정 가격이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긴 하는데 어느 정도나 가감한 인수였냐면 그래서 드라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무 협상팀을 놓고서 이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를 2번이나 집어넣습니다. 그룹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회사다. 반드시 인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꼭 가지고 싶으면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큰 베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였죠. 네. 요즘에 유행어가 이 배우 김응수의 묻고 더블로 가 이거거든요. 잘 아시네요. 네. 이게 자금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승기를 잡았던 것은 결국 돈입니다. 자본력인데 실제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의 사업에 뭐 좀 확장한 게 백화점, 그다음에 리조트 뭐 이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119라고 하는 본인들의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정보회사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왜 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안 하냐. 네. 이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이 해외 플랜트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플랜트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업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사업 이걸 해서 내실을 다져왔던 것이 바로 오늘 이 현대 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거죠. 차별화가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다른 건설사들과 네, 달리. 그렇죠. 그런 차별화된 사업 경영이 지금의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었던 그 자금력을 또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안정적인 사업이 뭐냐 했을 때
좀 더 현대 산업 개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 에셋까지 참여를 하면서 호남 기업이라고 하는 명맥까지도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도 마련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여기 이 정몽규 회장하고 같은 동문이죠. 네. 이 박현주 미래에셋 창업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질러라. 말 그대로 묻고 네. 더블로 간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분의 시너지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품게 되면서 오늘 뭐 매일경제신문의 일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린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발의 1년 만에 뒤늦게 합의, 빅데이터 산업 활로 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데이터 3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 3법이란 어떤 법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국회가 일 좀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업의 큰 또 활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제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가 참 곤란한데 빅데이터 산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 3법이 여기에 바로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3법을 보면은 하나가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 또 하나가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인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돼야만 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까지 통과가 돼야 이제 빅데이터 사업에 산업에 뭔가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냐면 일단 개인정보 사용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뭔가 산업에 활용을 하려면 적어도 개인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가명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 가짜 그러니까 가상의 이름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낸 것이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개인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 이후로 이 통신보호망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까지 통과될 수 있다. 바로 이 삼총사가 데이터 3법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이제 발의가 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 신용정보법이요. 이제 개인의 동의 없이 일일이 이 동의를 다 받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세월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개인의 동의가 없으려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의 정보, 익명은 아예 이름조차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명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상의 이름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개인의 신상은 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명 정보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가명 정보는 가상이기 때문에 이걸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개인 정보의 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문턱을 못 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문제 없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통과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나요?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네. 달라지는데 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 파생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런 통지문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데 보면은 얼마 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활용을 했다 이러면서 통지를 보내줍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진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생기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흩어졌던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가 일원화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안 문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산업이 해볼 수 있는 뭔가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금융 산업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맞춤형 금융 상품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동안에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수많은 이 예금 가입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큰 금융기관들만 사실은 이 정보를 자기들이 독식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보들을 이제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름이 있죠. 스마트 시티, 핀테크 이런 사업의 확장 또 확산이 그만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관련된 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넘게 끌어왔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될 경우 금융권에서는 또 많은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제 세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12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차이나머니 유럽 중동 기업 인프라 쓸어 담는다는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차이나머니가 최근에 유럽과 중동 자산 쇼핑에 나서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머니가 유럽 대표 제조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대규모 해외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차이나머니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창진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중국이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해외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한때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된소리를 맞은 바도 있고. 지금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잘 나가는 시진핑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중 무역으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어디 쪽으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바로 이 유럽의 이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대규모 투자, 말 그대로 썰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나머니가 이 유럽과 중동의 자산을 쇼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중국의 징예그룹이 있습니다. 징예그룹이 영국의 대표 철강 기업, 영국 철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브리티시 스틸, 그러니까 국가 명이 붙은 이 철강 회사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1,000억을 투자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브리티시 스틸을 터키에 있는 회사가 터키의 최대 철강 회사가 이제 에르데미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네, 역시나 자금에 밀리네요. 그만큼 지금 이 이야기가 차이나머니, 홍색머니가 돈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자체가 중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되는 게 무려 1조를 이 중국의 호텔 체인인 화주그룹이 이 독일 최대의 호텔 그룹인 도이치 호텔을 다 인수해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 그대로 유럽을 썰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대륙은 정말 사이즈가 달라서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4중 전에 이후로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중국 기업이 대규모 해외 투자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올해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물량 공세를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더 확장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해외로 돌림으로써 국내의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것 자체를 또 타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 4중 전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말 그대로 1대1로를 강화하겠다. 1대1로가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육상은 그대로 그동안 기반을 많이 다졌는데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지금 집중적으로 항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항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길목을 잡아서 말 그대로 길목에서 투자나 또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 경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바로 중국의 모습인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항구입니다. 피레우스 항. 여기에 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중국과 미국이 다른 것이 중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더라도 대부분 군사적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서 이렇게 경제적 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항구에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 문화 굴기입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보면 미국이 신경 쓰이게끔 만드는 것이 미국은 문화적으로는 일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 국가들과 연계하면서 말 그대로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1대1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미국 봐라. 네. 우리는 뿌리 깊은 문화의 뿌리가 깊은 중국은 정말 문화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중국과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연계되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좀 이렇게 이 봐라 이렇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동 쪽으로도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대 이 12조, 약 12조를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1대1로 확장을 하지만 이 중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안보, 네. 이것까지 동시에 노린 포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밖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은 중국 안이 또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네. 과도한 해외 투자가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자, 이 문제를 네. 누가 지적을 하느냐? 네. 미국이 지적을 합니다. 미국에서 야, 이렇게 달리다가 걸려서 넘어진다. 왜 그러냐면 내부 단속도 필요한데 저렇게 외부에다 투자를 하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다. 또 정치적인 고려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은 사우디 아람코에 약 12조 가까이를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좀 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관련 투자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아람코에 투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고려 아니냐. 왜냐하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거든요. 사우디가 왜 미국에 대해서 우방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창진 앵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조간 브리핑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미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에너지, 석유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런 수익성이나 좀 이 적정한 고려보다는 선심성 고려, 정치적 고려가 되면서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견제 아닌 견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문에 실려 있는 21면의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네, 제목은 SK 하이닉스 소니 아성 이미지 센서 도전장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비메모리 반도체죠. 네.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뭐 사적 감정을 제가 배제해야 되는데 예쁘다 예뻐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쓰담쓰담 하고 싶은 게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도 기술력 강조드렸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다각화느냐. 그 다각화죠. 이게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때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 그것은 아주 칭찬해 줄 수밖에 없다.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성장이 유망한 이 이미지 센스 부분에 일본 소니 출신의 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떡하니 네. 어디에다? 도쿄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만큼 도쿄에다가 이렇게 이 연구소를 만들고 또 연구소장도 소니 출신 연구소장을 영입함으로써 이미지 센스 분야에 점점 성장해 가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이미지 센스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계속해서 또 성장하는 시장이고 초강자가 소니입니다. 그러니까 소니 출신의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많은 투자를 SK 하이닉스는 이쪽에다 하겠다. 네. 이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분야에 도전하는 SK 하이닉스 바로 기술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소니를 따라잡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일 국내 증시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전일 IT 업종의 분위기가 견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하며 83,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 시장의 사용 용도와 그렇다면은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장님? 이미지 센서가 네. 비메모리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고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상당히 우리가 유망한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이미지 센서는 더 폭넓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바로 5G, 그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IoT, 사물 인터넷까지 또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DB 하이텍도 주목되고 있다는 네. 얘기 들으죠. 그런 이유가 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차세대 분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지금 소니가 최강자인데 지금 131억 달러에서 지난해입니다. 2023년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44억 달러 이렇게 거의 뭐 2배 가까이 커지는 시장이에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을 점점 확보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 SK 하이닉스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27면의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신세계 얘기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끝났다고 신세계 최대 매출입니다.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전일 3분기 실적이 공개된 신세계의 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일 오후 1시쯤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백화점이 끌고 면세점이 밀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신세계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게 우리가 면세점이 효자다, 양성평등이니까 효녀다 이렇게. 네. 네. 이게 뭔가 이 본인들의 히든 카드가 있어야 돼요. 기업들은 그게 중요하고 얼마만큼 다각화하느냐. 그 면세점 사업을 든든하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신세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수익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매출, 네. 순매출, 영업이익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이게 다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도 이 신세계 면세점 중에서도 명동과 강남 여기가 2인방입니다. 메리어트도 있고요. 이렇게 이 면세점이 뭐 효녀가 되면서 이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면세점 최근에 우리가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세계는 잘 된 거죠. 각각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30%, 또 그다음에 매출이 이 명동점과 강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93%, 30%, 93% 이렇게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이 신세계가 전체 매출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네, 뭐 면세점 사업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신세계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이제 장중에 신세계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죠. 신세계 주가는 2% 넘게 올라 25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이마트도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1% 넘게 오르며 11만 8,500원에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0.13%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7만 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다른 국내 유통업체들은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유통업체들의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어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죠.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돼 있고 이제 주머니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실제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오히려 전체적인 외형은 줄이면서 이 매점마다 이 점마다 백화점 하나하나마다 수익을 더 올려간 것이 신세계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매출을 올려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인천 신세계 백화점은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양적인 외형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매장 하나하나마다의 수익은 더 올려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또 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디에다 집중을 했냐면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이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이 구매 여력이 있는 이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명품 판매가 상당히 늘어난 것. 이것 자체가 매출상으로도 가장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것 자체가 주요했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저희가 신세계 실적으로 유통업체들의 분위기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시장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오늘 저희가 또 전해드렸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